지금 제 옆에 작가보다 소설가로 불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최근에 장편소설 완전한 행복으로 돌아온 정유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유정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 소설 안에서는 파리 한 마리도 제멋대로 날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소설가. 6살 때부터 5일장에 오는 약장수 서커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동네 아이들을 소집해 들려주곤 했다. 누군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으면 1초도 망설임 없이 작가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하던 정유정. 무협지를 엄청나게 읽으며 성장했고 학교 교지 가장 앞부분에 자주 글이 실리고 나던 학생이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던 그 밤 15살 정유정은 하숙집 식구들이 모두 도청으로 나가자 무섭고 불길한 상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학생 오빠방으로 간다. 그곳에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를 읽고 왜 작가가 되고 싶은지 깨달았다. 어머니의 강한 반대로 국문과에 가지 못하고 간호대학에 들어갔지만 국문과 친구들 강의를 대신 듣고 과제를 대신 써주기도 했다. 그때 들었던 교양국어의 교수님이 문장을 잘 쓰는 학생은 많이 봤지만 이야기를 할 줄 아는 학생은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긴 세월 자신을 믿는 근거가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등단할 때까지 6년 동안 공모전에 11번 떨어졌는데 자꾸만 떨어져 좌절하던 정유정을 일으킨 건 헌책방에서 발견한 스티븐 킹의 소설이었다. 미저리와 사기에는 책장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었다. 인생에서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삶이 눈부셨던 순간은 없었다. 글을 쓸 때 정유정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커피를 진하게 타서 메탈 음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초고는 늘 노트에 손으로 쓴다. 집에서 즐겨 쓰는 지브라 1.0 볼펜 심지와 색색의 노트가 몇 상자씩 쌓여있다. 매우 기분이 안 좋을 때면 헤드폰을 끼고 리키 마틴의 노래를 연달아 들으며 춤을 춘다. 소설마다 테마 음악을 정해서 들으면서 작업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28을 쓰실 때는 김경호 음악 들으셨고 네. 종횡기원 때는 람슈타인이랑 반젤리스 들으신 네, 것처럼 네.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음악 들으셨나요? 주인공마다 조금 달랐어요. 근데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한테 람슈타인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기차 끌려 오막살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소설을 읽게 되시면 이 기차 끌려 오막살이가 얼마나 으시시하게 다가올지 실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여주인공은 커튼 뒤에 숨어 있거든요. 네네. 이 소설이 화자인 여주인공은 언니인데 이 언니의 테마 음악은 그 패티김 노래 중에서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조금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유정 작가님이랑 노래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불러요. 제일 크게 불렀겠지.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들어본 것 같다. 네. 서러운 마음에 꽃을 심었다는 그런 노래고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아주 비련의 주인공입니다. 요즘은 비련의 여주인공 별로 통하지 않아요. 비련의 남주인공. 남주인공이? 네. 김경호 씨의 비정을 많이 들었어요. 비정. 네. 그때도 김경호 노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정 어떻게 부르는 거였죠? 김경호 씨의 목청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을걸요. 글쓰기 습관 이야기할 때 새벽 3시 이야기를 했어요. 한밤의 글쓰기와 이런 이른 새벽, 신새벽의 글쓰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호르몬의 차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논문에서 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코티솔 호르몬. 이게 이제 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창의성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이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활발할 때에 이야기에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조금 졸다가 진도 나간 부분을 고치는 거죠. 제목이 완전한 행복입니다. 작가님에게 직접 완전한 행복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방식으로 불행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한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불행해진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지죠. 이 나르시시스트는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라는 말을 뒷표지에 적힌 것처럼 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벌어들여야 되고 없던 것을 채우는 방식을 생각할 텐데 반대의 방식으로 이야기 짓느니까 그게 좀 놀라웠던 것 같고요. 자기가 강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불편을 끼치는 경우보다 그냥 좀 재수없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나르시시스트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여기서 다루는 나르시시스트는요, 악성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서 병리적인 징후를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예요. 물론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자아를 부풀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병리적 징후들이 있어요.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도 이런 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건강한 자기애와 그렇죠. 자존감을 위해서 이 자기애가 있어야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위로 가서 새카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병리적인 징후를 띠게 되는 거죠. 그 성격 장애도 A, B, C군이 있어요. 그 DSM-5 정신 질환 진단 분류 체계에 의하면 이렇게 단어가 어렵다. 아니 근데 그걸 외운 것도 너무 신기해 나는 지금. 거기에 의하면 A, B, C군이 있는데 A군과 C군에 속하는 성격장애는 본인을 괴롭히는 성격장애예요. 남을 그렇게 괴롭히진 않아요. 물론 옆에서 보면 복장이 터지겠지만 B군에 속하는 성격장애가 자기와 타인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인데 이거는 사이코패스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소양. 네. 모든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다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르시시즘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이게. 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선 성격장애라 그래가지고 경계선. 미저리 영화 보셨어요? 네네. 미저리에서 애니 윌크스가 대표적인 경계선 성격장애예요. 이 사이코패스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숨어있는 이 흔한 성격장애 환자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악성인 경우에. 그러니까 발현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일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이 경계선 성격장애나 연극성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주인공도 네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니 사실 뭐 외양모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을 좋아하고 선선히 그렇게 복종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사람한테 끌리게 되는 경위가 뭐냐면은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고 상대는 나를 돌봐주는 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경계선이 없어요. 타인과. 너는 나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충성을 바치는 게.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다 파악을 빠르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춰주는 거 소울메이트처럼 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접근 방식이에요. 너와 나는 왜 이제 만났을까?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도 깊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소울메이트가 됐는 줄 알고 친해지는 거죠. 네.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뭐든 다 해요. 뭐 네. 화장실 앞에서 핸드백 좀 들어줘. 그래서 잠깐 들어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짐을 들고 이고지고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고 실증이 난다든가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헌신짝처럼 버리고 돌아서는 거죠. 그럼 인생이 황폐화되는 거죠, 그 사람은. 섬뜩한 캐릭터네요. 근데 그런 성격 만나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친구들도 꼭 보면은 자기 혼자 얄밉게 자기 이득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지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진짜 자기가 그 지인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그야말로 이 친구가 떠나고 나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제 마음은. 네네. 다시는 그러니까 인류애가 바사삭 돼가지고 다시는 친구도 사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큰 상처를 안 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죠. 얼른 빨리 도망을 간다든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방법은 도망가는 밖에 없어요. 그 주인공들이 지금까지 나온 소설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려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예전에 인터뷰집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완전한 행복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인 신유나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인간은 왜 자기가 생각하는 걸 꼭 이루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욕망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 읽고 나면 작가의 욕망도 좀 알고 싶더라고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이건 무슨 공격이야? 아니. 다양한 어떤 캐릭터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나르시시스트였을까? 왜 그의 욕망, 왜 뒤틀린 욕망을 주목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나친 행복에 대한 강박.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울 때 너는 특별해. 네가 최고야. 이렇게 키우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거죠. 각자의 인간은 굉장히 고유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러나 특별하진 않아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 환상이 집단적으로 나타났을 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 독일 민족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뭐 한 번쯤은 이런 데 짚고 넘어가야지 않을까 이런 것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고 또 행복에 대한 강박. 내가 사는 것은 삶의 목적은 행복다. 행복하기 네.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게 동의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을 했을 때 뭔가를 시도하고 성과의 하나로서 행복을 얻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무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잘 안 타고 행복한 것도 잘 모르고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이라든가 불운이라든가 결핍 이런 것도 삶의 요소라고 생각했을 때 행복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고양이가 제가 이제 셋인데 큰애가 만성 신부전으로 고양이 별로 떠났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첫째하고 똑 닮은 애를 보호소에서 이제 본고에 데려와서 이제 젖을 먹여가면서 제가 키웠는데 아팠어요.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오자마자 돈을 몇백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빽빽이라고 지었어요. 그냥 하루만 숨만 쉬면 100만 원이 나가고 숨만 쉬면 100만 원이 나가고. 지금 8개월이 됐는데 너무너무 건장한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 키우는 동안에 그 행복이라는 게 제 아들을 키운 것은 정말 20몇 년 전인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이게 행복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고 돈이 들어가고 막 신경 쓰이고 이랬던 이걸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그 행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고통과 이런 어떤 불운과 이런 것들을 견디고 나서 찾아오는 것이 행복인가 보다. 소설을 끝내기 한 달 전쯤이면 보통 다음 작품에 시놉시스가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외부 활동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집고하셔서 글만 또 쓰시겠네요. 평상시와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가로서 처음 단편을 하나 발표해 보려고 해요. 너무 좋다. 뭐 할지 못할지는 몰라요. 제 말에 책임질 수 없어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계기인 거죠. 단편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을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시간 낭비를 안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단편은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써보고 나는 단편은 안 되는 사람, 단편은 포기를 할 거고 나 단편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종종 또 이제 단편도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밀도가 깊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실험이에요. 이제 공식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책이라 청취자분들에게 영업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을 듣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영업이란 추천하고 싶은 책을 의미하고 절판된 도서만 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은행나무에서 나온 니크레 소년들 어제도 내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문학이에요. 일반 문학. 미국의 이제 흑인 인종차별 문제 가마원을 미국의 이제 가마원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일반 문학을 스릴러처럼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무서운 속도감과 흡입력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고 마지막에 또 굉장히 감동적인 반전이 숨어 있어요. 맞아요. 이 작가가 이제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퓰리처상 뭔상 하면 되게 그 소설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랑 천명관 작가랑 또 추천한 적도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천명관 선배도 진짜 재미있고 이렇게 의미 있는 독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나온 소설 중에서 니크레 소년들 권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니지니 끝내고 들어갈 때 독자분들에게 2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안에는 약속을 못 지키고 계속 3년 만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또 2년 후에 그때 다시 또 새로운 소설, 새로운 욕망 시리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책 사랑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2년 후에 디스토피아 소설이죠. 소유를 다룬 소설이 나올 때도 또 오은영 기룡기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